교과서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음료수는 언제 마셔도 상쾌함을 주고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것 같아. 근데 당이 많이 있으면 좋지 않대. 당을 많이 섭취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 답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음료수에 있는 당 우리 몸에 어떻게 사용되고 당을 섭취하며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이걸 꼭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우리 몸은 어떻게 에너지를 얻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되냐면 학습 목표를 봐야 돼. 이번 단원에서는 요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라고 알 수 있어요. 결국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 많은 내용을 했던 겁니다. 우리 몸이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 우리는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고 영양소로 물질 대사를 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분해하며 동화와 이화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가 여기 들어 있죠. 그죠? 그렇다. 화학 반응과 물질 대사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화학 반응 안에 물질 대사가 포함됩니다. 더 큰 개념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효소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포함된다. 집합관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집합 안 배우나? 배우겠죠. 여러분은 어떤 분자에서 뭐 이렇게 된다, 목은 이자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물질 대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물질 대사는 크고 복잡한 물질을 작고 간단하게 바꾸는 이화와 작고 간단한 물질을 크고 복잡하게 바꾸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은 크고 복잡한 물질을 고분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작고 간단한 물질을 저분자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여기서는요,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간단하게 바꿀 수도 있는데 포도당도 어떤 물질에 비하면 좀 더 간단한 물질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녹말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활동도 역시나 이화의 작용이 되겠죠. 복잡한 게 간단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알아두십시오. 이때 동화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흡수된다. 모든 에너지는 열로 포함하고 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동화작용을 다른 말로 흡열 반응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화작용은 또 반대로 에너지가 방출된다. 여기 보면 동화에는 에너지가 흡수되고 이화에는 에너지가 방출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화에는 방출되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화는 세포호흡, 동화는 단백질 합성이 있습니다. 단백질 합성은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것을 해서 할 수 있었죠. 물질 대사에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따른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음식물의 화학 에너지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음식물이 무슨 에너지냐고 물으면 정작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식물은 모두 화학 에너지에 들어가겠죠. 화학적 결합 속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는 그 결합을 깨면서 에너지를 모아서 사용하고 있죠. ATP
포도당과 산소를 반응시켜서 어떠한 에너지를 방출시키는데 우리는 그 에너지를 ATP라는 얘도 화학 에너지입니다. 화학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모든 음식물 속 또는 뭐 석유나 휘발유 속 이런 에너지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ATP로 전환될까요? 아니죠. 거의 대부분인 60% 이상의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돼 버리고 우리가 결국 사용하는 건 40%밖에 안 된다 라고 했죠.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죠? 이렇게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다 우리가 가지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 그럼 이 열 에너지는 어디 쓰는데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거는 쓸 곳이 많습니다. 우리 체온 유지에 사용될 수 있죠. 그죠? 그다음 ATP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ATP는 리보스 더하기 아데닌이 있는 이런 아데노신이라는 것에 인산이 하나만 붙어 있으면 우리 이거 뭐라 부른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나? AMP 모노의 M자가 들어가서 MP라고 했죠. 이렇게 인산이 두 개가 들어가면 인산이 잘 안 보이네. 인산이 두 개가 들어가면 ADP 인산이 3개가 들어가면 ATP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산은 전부 마이너스 성질을 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은 성질 녀석들을 두 개씩 뭉쳐놨기 때문에 얘네는 서로 엄청 싫어해서 밀어낸다고 했죠. 그지? 이곳에 강한 에너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이 인산과 인산 사이에 강력한 에너지가 숨어있는 이 결합을 뭐라고 했냐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 같은 것들 속에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명 활동에 이용합니다. ATP 형태로 바꾸어서. 그러면 ATP로 저장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화학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처럼 세포도 ATP로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라는 표현이 있고, 예를 들면 포도당은 10,000원짜리 지폐라고 보시면 되고요. ATP는 동전 같은 거, 500원 동전. 그런데 우리 몸에서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어떤 생명 활동을 하는데 4,000원이 필요해. 그러면 10,000원이라는 포도당을 사용하면 얼마를 거슬러 받아야 돼? 맞아. 6,000원을 거슬러 받아야 돼. 6,000이라는 에너지를 거슬러 받아야 되는데 우리 몸에는 거슬러 받는 시스템이 없어. 6,000원 그냥 갖다 버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ATP를 사용하면 이 4,000원이라는 걸 충당하기 위해서 ATP 몇 개만 사용하면 돼. 8 ATP만 사용하면 바로 4,000원을 쓰고 거스름돈 필요 없잖아. 그치? 딱 맞게 사용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거스름돈이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에너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ATP라는 동전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 적절한 양만큼 사용하는 게 좀 더 이득일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 보고, 특히나 우리 세포 호흡에서
포도당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방출되고 이때 나오는 에너지인 화학 에너지를 ATP로 저장한다. 그리고 열 에너지로 나간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또 추가로 학습했던 광합성은 정확히 어떤 상황이야? 요거에 반대되는 상황이야. 광합성을 한번 그려볼까? CO2와 물, 그리고 ATP가 아닌 여기서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결국 뭐 만드는 거야? 6,H12O6라고 하는 포도당을 만든단 말이야. 포도당 화학식으로 적어도 익숙해지라 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반응 보면 거의 정반대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돈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 그 다음은 효모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요것은 우리 시험 문제나 굉장히 다음은 효모의 이산화탄소 방출량 비교하기라는 실험이 있는데, 이것은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중간고사에서는 제대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걸 수행평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행평가 이후에 기말고사에서 출제될 예정이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공부할 내용을 좀 줄여드리고자 했습니다. 대신 이 실험이 나와도 무방해. 왜냐하면 여러분이 학습을 제대로 했으면 분명히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실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기말에서 나오겠지만 실험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낼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고사에는 실험 사진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이게 뭐 하는 거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세히 수업 안 했으니까 제대로 안 낼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해야 할 게 에너지를 얻기 위한 기관기의 통합적 작용이라는 파트입니다. 여기서 정말 내용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세포호흡을 하려면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해. 그리고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노폐물이 생성되고 에너지가 생성된단 말이야.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관계에는 우리가 크게 4개 배웠습니다. 우리 수업 때는 소화계, 순환, 호흡, 배설. 크게 이렇게 4가지를 배웠고, 여기에 더해서 신경계에 대한 게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 기관계라고 하는 거는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모이면 기관계라고 합니다. 요 정도 수준인 거예요. 기관계들이 모여서 개체를 이루죠. 기관이라고 하는 건 비슷한 조직의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역할을 갖는 거고, 이 역할을 갖는데 비슷한 역할을 가진 것끼리 모으면 기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계는 소화를 하는 기관들의 모임이겠고, 순환계는 순환과 관련된 기관들의 모임이겠죠. 그죠? 먼저 영양소와 산소의 흡수 그리고 운반, 그러니까 산소와 영양소는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걸 기관계와 연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물을 섭취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얻는데, 우리가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아니죠. 잘못 말했습니다.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영양소는 결국 단지단이었습니다. 단지단이었고,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하고, 그래서 밥 많이 먹으면 살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단백질은 중요한 질소를 얻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큰 원소이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지방이 다 빠진 다음 단백질이 빠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단백질은 우선순위가 높고 우리 몸 대부분을 구성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내려가서 영양소는 분자의 크기가 크므로 소화 과정을 거쳐 작은 분자로 분해돼야 된다. 이거를 이화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죠. 소화는 이화에 들어가고 이화는 발열 반응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음식물이 영양소를 분해해서 소화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거. 소화기관을 지나는 동안 녹말은 포도당으로 이화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화되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리드,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된다 라는 거. 이제 이거 얘기하면서 우리 효소에 대한 얘기도 했고, 어떤 효소가 어떻게 분해하는지, 그리고 분해되는 장소, 지금 소화 파트에서 중요한 거 짚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요것과 연결해서 이 영양소들의 특징과 배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분해된 영양소는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3대 영양소는 모두 소장에서 흡수되지만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효소는 어디서 나온다고? 이자. 꼭 아셔야 됩니다. 흡수는 소장에서, 분비는 이자에서. 이자에서 분비된 소화효소가 소장에서 작용을 해서 흡수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많은 주름과 용털이 있어서 테니스장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이나 암죽관을 통해서 흡수된다는 거. 여기서 보자. 우리 책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다, 그지?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거. 녹말을 포도당으로 바꾸어주는 효소. 아밀레이스. 주로 어디서 작용해? 입과 소장에서 분비됐었죠. 입과 소장 그리고 이자에서 나옵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 펩신. 얘는 주로 위에서 나왔고요. 이자와 소장에서는 펩티데이스 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거. 라이페이스라는 게 있었고, 얘는 이자에서만 생성되는데 작용은 어디서 한다고? 소장에서. 이자에서 분비되면 작용은 소장에서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여기 보시면 우리 융털에는 모세혈관과 암죽관이 있다고 했죠, 그죠? 암죽관은 뭐의 일종이라고? 림프관의 일종이고, 모세혈관을 통해서는 수용성 비타민, 암죽관을 이용해서는 지용성 비타민이란다. 영양소, 수용성, 모세혈관에서 수용성 영양소, 암죽관에서 지용성 영양소가 이동합니다. 이때 이동 경로를 쌤이 잠깐 언급해 줬잖아요. 소장에서 수용성 양분은 어디를 거쳐?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갑니다. 심장으로 갈 때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가는 혈관이니까 무슨 혈관이라고 할 수 있어? 그쵸? 정맥.
정맥을 통해서 간을 거쳐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고, 지용성 양분의 경우 암족간에서 바로 림프관에서 바로 심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때 수용성 단백질로 코팅돼서 쟤네끼리 뭉치지 않고 혈관을 막히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우리 소화계에서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많이 생략했습니다. 우리 수용성 영양소는 이 간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포도당만 쌤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혈당은 굉장히 우리 생명 유지에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이 포도당은 간에서 간을 거치면서 어떻게 조절된다고 해서 글리코젠 겐입니다. 여러 개의 포도당이 서로 묶여서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죠. 그렇죠? 이렇게 저장된 다음 필요한 만큼만 심장으로 보내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지금 혈당이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간에서는 반대로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심장으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장해 둔 거를.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 그렇다면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가는 건 어떤 물질 대사야? 동화가 되겠죠. 글리코젠이 포도당이 되는 건 맞아. 이화가 되겠죠. 반대 작용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간에서는 동화와 이화 같은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나고 특히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었어. 그 다음 쌤이 강조했던 간에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단 말이야. 배설계에서. 맞아. 배설에서 간은 뭘로 바꿔줘?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준단 말이야. 그래서 독성을 낮춰주는 그 부분이 어디였다고? 간. 간은 배설기관이요? 아니요. 소화기관의 부속기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굳이 따지면 소화기관에 포함시키고요. 이런 간의 역할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위는 염산이 나와서 pH가 무려 인하돼. 그리고 여기에서는 펩신이라는 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생략한 얘기를 조금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펩신이 위에 처음부터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활성 상태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 펩신을 보관하고 있는 위조차 단백질과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특히 단백질로 많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어떡하겠어? 얘가 활성 상태면 위 자체가 보관도 못하고 녹아버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펩신이란 건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펩신이 이렇게 생겼다면 펩신은 이렇게 뚜껑을 쓰고 있어. 이게 펩신이면 이렇게 뚜껑까지 쓰고 있는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펩시노겐 또는 노젠이라고 합니다. 펩시노겐 상태로 존재한단 말이야. 여기에 분해하는 효소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뚜껑이 이렇게 막아주고 있어. 효소의 활성을 띠는, 그러니까 단백질을 분해하는 할 수 있는 역할이 펩신의 머리 부분에 있다고 하면 펩시노겐이라는 상태일 때는 뚜껑이 여기를 막아주고 있단 말이야. 이때 우리가 pH가 우리 몸은 주로 약알칼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로 유지되다가 pH 2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염산이 만약에 펩시노겐을 만나면 여기를 톡 끊어버려. 그러면서 펩신만 남게 되죠. 펩신이 사인펜 뚜껑처럼 보호 마개를 하고 있다가 뚜껑을 확 벗어버린 거야. 이때부터는 단백질 분해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뚜껑을 벗게 해주는 역할이 결국 염산, pH 2라는 염산의 역할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펩신은 우리 몸속에서 분비되기 전까지는 펩시노겐의 상태로 아무 활성을 띠지 않다가 염산과 만나면 펩신이라는 형태로 변해서 단백질을 분해해버립니다. 그럼 선생님, 위는 단백질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펩신 상태에서는 어떻게 위가 분해 안 돼요? 위도 단백질인데. 이거는 참고만 하십시오. 위에 안쪽 벽 있잖아. 내벽은 지금 쌤이 노란색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위 하늘색이 위고 안쪽 내벽에 어떤 물질이 처리돼 있어. 뭐라고 하냐면 뮤신이라고 하는 녀석이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뮤신이라는 녀석이 펩신을 막아줘. 이 뮤신은 어떠한 층인데 액체 성분 같은 건데 펩신이 와도 우리 위를 잘 분해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제대로 안 먹고 오랫동안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너무 안 먹으면 펩신이 음식물에 가는 게 아니라 남아 돌기 때문에 이 뮤신층을 뚫고 위를 소화시킬 수도 있고요. 위에 구멍 난다고 하잖아, 그지? 너무 굶으면 속 쓰리죠. 또는 너무 음식물을 많이 먹어서 또 엄청난 양의 위산이 나와서 또 위를 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적절히만 먹으라는 게, 뮤신을 뚫을 정도의 염산 양이 나오면 우리 몸도 염산에 녹기도 하고 이 펩신이 침투를 해서 녹을 수도 있습니다. 뮤신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주시고 코팅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장에서 이렇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소장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위에 있는 이걸 그대로 이렇게 넘겨주면 여기에는 펩신도 있죠. 펩신도 이 위 속에 존재하죠. 그 다음에 pH란 염산도 여기 존재한단 말이야. 이거 그대로 소장의 분해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소장도 분해될 거 아니야. 소장도 코팅이 되어 있고 또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이 소장에 가는 길이 뭐가 있냐면 이자라는 게 있어. 이자가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이자에서 모두 분비합니다. 이자에서 무슨 효소가 분비되는지는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자가 하는 게 뭐냐면 수산화 나트륨, 탄산 수소 나트륨 이라고 하는 걸 이자는 합성할 수 있어요. 이걸 합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 탄산수소 나트륨 NaHCO3 이렇게 쓰면 되나? 특히 탄산수소 나트륨을 분해해줘. 얘는 강염기성 물질이야. 산성 물질이 들어오니까 염기성 물질을 뿌려서 뭘 한다고? 소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화를 해버립니다. 이 위산을. 그렇게 되니까 염산이 없는 이 펩신은 다시 펩시노겐 상태로, 또는 펩신 자체가 활성을 잃어버리고 중화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염산도 중화가 돼서 pH가 다시 우리 몸 정상 상태로 거의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자에서 분비되는 어떤 소화 효소는 pH 2 말고도 중화된 상태에서도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겠지.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이름이 바로 트립신입니다. 그래서 트립신이 분비되면서 3대 영양소인 단백질을 또 여기서 분해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는 펩신이 나오고 이자에서는 트립신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자는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하고 이 효소는 소장에서 영양소들을 분해시키고 분해된 영양소는 소장이 흡수를 합니다. 내용이 많았죠. 우리 세포호흡에서 이제 영양소인 아미노산, 포도당,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글리세롤이라고 해도 된다고 했죠. 어쨌든 이것들 탄단지의 분해산물을 얻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뭐랑 더해서 우리가 세포호흡을 해야 돼? 산소를 구해와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해주는 녀석이 바로 호흡계입니다. 호흡계의 대표적인 기관은 뭐가 있냐면 기관, 폐, 기관지 이런 게 호흡계에 들어가고 폐 속은 방울 주머니 형태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걸 우리가 폐포라고 불렀습니다. 폐는 폐포라는 주머니 형태의 세포로 되어 있고 공기를 흡입하면 산소 농도가 공기 중이 높아서 우리 몸을 다 돌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 우리 폐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로 내보내고 높은 농도의 산소를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 확산에 의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 확산 에너지가 들지 않죠. 이거는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폐에서는 가스 교환이 일어난다. 산소는 어디로,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꼭 아셔야 하고 이 폐포가 주머니처럼 방울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 네모 이렇게 안 생겼고 방울 생기는 이유가 뭘까?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폐포의 구조적 특징은 뭐냐면 표면적을 넓혀줘. 아시겠습니까? 알아두시고 폐포의 구조적 특징 표면적이 넓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폐포가 이런 하나의 덩어리라고 하면 이 바깥에 지금 쌤이 그린 선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일자로 쭉 펴면 폐포가 이런 하나의 큰 덩어리라고 하면 지금 공기와 맞닿는 부분이 이것밖에 안 되지. 지금 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요것밖에 안 되지. 근데 폐포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초록으로 그릴게요. 폐의 공기 주머니들은 하나하나가 다 주머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소를 들이쉬면 공기와 맞닿는 부분이 이 하나가 모두 공기와 맞닿아. 그리지도 못할 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 번 숨을 쉬더라도 1번보다는 2번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공기랑 접촉해서 기체 교환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이 넓다고 하는 거야. 조금 어렵죠? 그리고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한 산소가 우리 몸으로 가면, 조직세포로 가면 조직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적혈구에 의해서 우리 조직세포로 가면 폐포에서 얻은 산소, 나에 보낸 이산화탄소, 이거를 산소를 많이 가지고 우리 몸으로 이동해서 산소는 조직세포에 주고 조직세포가 남긴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갑니다. 또 영양소는 우리가 융털을 통해서 들어온 영양소가 심장으로 가게 되고 양분이 온몸으로 퍼지게 되겠죠. 그리고 폐에서 얻은 이 산소를 또 온몸으로 퍼뜨려 줍니다. 심장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영양소와 산소의 공급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순환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순환 경로도 꼭 아셔야 합니다.
해볼까? 순환 경로. 먼저 쌤은 좌심실부터 할게요. 좌심실에서 대동맥, 심장에서 나가는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을 돌고 다시 정맥으로 들어오겠죠. 대정맥에서 어디로 들어와? 우, 심, 방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 이 혈액은 우, 심, 실로 이동해서 어디로 이동해? 폐로 가는,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폐동맥. 폐동맥에서 폐를 거쳐서 기체 교환을 받고 다시 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좌심방으로 가게 되고 이 혈액이 다시 좌심실로 가서 우리 몸에 혈액이 돌고 돈다. 그런데 이때 좌심실에서부터 우리 온몸을 도는 이 순환, 그러니까 지금 좌심실 심장이죠. 심장으로 출발해서 한 바퀴 다 돌고 이렇게 돌아온 이 상태. 우심방도 심장이잖아, 그지? 좌심실에서 출발해서 우심방으로 돌아오는 이 상태, 온몸을 돌고 온다고 해서 이 상태를 체순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그려줄게요. 심장에서 출발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온몸을 돌고 오는 이 순환을 뭐라 한다고? 체순환. 그 다음 우심실에서 출발해서 폐를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우심실도 심장이고 좌심방도 심장이죠. 그래서 우심실을 거쳐서 폐를 거쳐서 다시 좌심방인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 순환을 뭐라고 하냐면 폐순환이라고도 부릅니다. 좌심실이라는 심장으로 갔다가 우심방으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온몸을 돌고 돌아오니까 몸체자 써서 체순환. 그 다음 우심실이라는 심장기관을 통해서 다시 좌심방으로 돌아오는 심장순환인데 폐를 거쳐서 갔다 온다고 해서 폐순환이라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쌤처럼 글로 안 보고 적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그림을 상상해서 어떻게 이동하는구나 이걸 아시면 좋겠죠. 어렵습니다. 그 다음 조직세포는 혈액에서 공급받은 영양소를 산소로 세포호흡을 해서 얻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같은 노폐물이 생성됩니다. 이 노폐물이 쌓이면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호흡기와 배설기를 통해서 내보내는데 특히 단백질을 사용하고 나면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가 남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간에서 독성이 작은 요소로 전환한다. 이런 거. 우리 간의 역할 벌써 많이 했죠. 간의 역할 첫 번째 뭐였어요? 아까 소화에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역할. 두 번째,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주죠. 쌤, 요소는 다시 암모니아로 안 바꿔요. 독성을 있는 걸 독성을 빼놨는데 다시 왜 독구로 만들어? 그런 일 잘 없습니다. 세 번째, 요건 몰라도 됩니다. 쓸개즙도 간에서 만들어. 쓸개즙은 쓸개에서 만든다는 사람이 있는데 간에서 만든다면 쓸개에 저장됩니다. 이것도 있는데 이건 알지 마세요. 그렇다. 보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해서 만든 이 에너지를 얻고 남은 노폐물들, 특히 암모니아는 단백질 대사산물이라고 했습니다. 단백질 노폐물입니다. 단백질 노폐물인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전환되고 콩팥에서 걸러져 가지고 몸 밖으로 나가고요. 그다음 물은 호흡기, 우리 숨 쉴 때도 수분 빠져나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배설을 통해서 오줌으로 나가고 이산화탄소는 폐에서 나갑니다.
것들을 잘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 우리 뭐 사구체 보험원주머니 이런 얘기도 했죠. 근데 그 얘기보다는 이 얘기가 훨씬 중요해. 요거를 하라는 거지. 뭐 사구체 보험원주머니가 어떻게 돼서 막 제흡수 여과가 일어난다, 이거 뭐 애매합니다. 그리고 콩팥에서는 여과가 일어난다, 맞는 말이라고 했죠. 여과는 확산을 이용한 거라고 했지. 그래서 에너지가 여과는 확산도 아니고 여과는 그냥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에너지 필요하다 없다? 에너지 필요 없다. 대신 콩팥에서 우리가 바깥으로 실수로 버린 포도당 같은 걸 다시 흡수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보험원주머니에 사구체가 이렇게 존재할 때 포도당이 빠져나와서 이제 결국 혈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이때 여기 있던 포도당이 혈관으로 가면서, 혈관은 원래 포도당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서 여기 있는 포도당을 끌어가다 보니까 이쪽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고농도가 된단 말이죠. 우리 지난 시간 강의를 참고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농도 기울기의 역방향으로 다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다 보니까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말이야. 이거는 이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에너지가 필요하다. 버린 오줌에서 다시 포도당을 끌어당길 때는 포도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억지로 에너지를 줘야 된다. 이 현상을 재흡수라고 한다고 했죠. 콩팥에서는 재흡수 일어나고 재흡수는 에너지를 사용한다. 요게 중요한 거지. 이 과정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배설과 배출을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던데 엄밀히 구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알려는 줄게. 배설은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것을 배설이라고 하고, 우리 오줌을 싸거나 똥을 싸거나 땀이 분비되는 건 우리 노폐물을 배설한 상태의 것을 몸 밖으로 버리는 거니까 굳이 따지면 배출에 들어가는데, 이거 안 물어본다 그랬잖아, 그지? 배설과 배출이 확실히 다른데 오줌 싸는 거는 배설하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아니지만 그거 안 물어본다고. 배설은, 다시 말할게, 우리 몸속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거, 몸 밖으로 빼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걸러낸, 콩팥에서 배설된 그런 액체들, 물질들은 방광에 모였다가 배출됩니다. 땀샘에 모였다가 배출됩니다. 아시겠죠? 배설은 그렇다.